바닷물이 썩은 김냄새와 섞여 골목으로 밀려들던 저녁이었다. 은주는 집 앞 돌담에 웅크리고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렸다. 발소리가 규칙적이면 괜찮은 날이었다. 비틀거리면 그날 밤은 긴 밤이 되곤 했다. 1972년 초겨울 전북 군산의 어촌 마을은 언제나 바람이 매서웠다. 물고기 비린내와 소금기 그리고 가난이 공기처럼 떠다니는 곳이었다. 은준의 집은 마을 끝자락 기와가 반쯤 내려앉은 낡은 기와집이었다. 마당에는 그물과 부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어머니가 쓰던 빨래 바구니는 항상 물이 고여 있었다. 겨울이면 그 물이 얼어붙었다. 은주는 그 얼음 조각을 손으로 깨뜨리곤 했다. 딱딱한 얼음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왠지 마음을 가라앉혔다. 12살 은주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들이 골목에서 고무줄을 하거나 딱지를 치며 놀 때도 그녀는 혼자 돌아왔다. 누가 놀자고 부르면 손을 저었다. 나는 집에 일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금방 흥미를 잃었다. 그게 편했다.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방문을 살짝 열어 안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있는지, 오빠가 있는지. 그 확인이 끝나야 비로소 신발을 벗었다. 부엌에는 늘 어머니가 있었다. 등이 굽은 채 무언가를 썰거나 빨래를 하거나 쌀을 일거나 말없이 움직이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그림자처럼 흐릿했다. 은주는 어머니에게 엄마하고 부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늘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져 있었고 손등에는 터진 상처가 있었다. 은주는 그 손을 보며 언젠가 자신도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은주야, 물 길어와. 짧고 낮은 목소리.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두레박을 들었다. 우물은 집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겨울 우물물은 손끝을 얼게 만들었지만 은주는 아무 말 없이 물을 길었다. 두레박을 내릴 때마다 우물 안에서 자기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까만 물속에 비친 자신은 언제나 작고 흐릿했다. 은주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 보고 있으면 자꾸 사라질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문득 오빠 태수의 목소리를 들었다. 마당 한쪽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오빠가 웃으며 말을 걸었다. 은주야, 학교 재밌었어? 17살 태수는 마을에서 일손을 돕거나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다. 동네 사람들은 태수를 똑똑하고 의젓한 아들이라고 칭찬했다. 아버지는 태수만 보면 웃었다. 어머니도 태수에게는 따뜻한 밥을 먼저 떴다. 은주는 항상 그 다음이었다. 식탁에 앉아도 말을 해도 존재 자체가 항상 그 다음이었다. 응. 은주는 고개만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오빠의 눈빛이 왠지 불편했다. 그게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요즘 들어 오빠가 자꾸 말을 걸었다. 가까이 왔다.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럴 때마다 은주는 몸이 굳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다.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은주는 그 이유를 몰랐다. 저녁 무렵 아버지 박만호가 돌아왔다. 비틀거리는 발걸음, 거친 숨소리. 은주는 방구석에 몸을 숨겼다. 아버지는 대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다. 나무 대문이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은주는 그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이 집안에 밥은 있냐? 밥은? 어머니가 황급히 밥상을 들고 나왔다. 간장게장과 된장찌개, 김치. 가난한 집이었지만 아버지 상에는 늘 반찬이 있었다.
은주와 어머니는 그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다. 국물은 차갑고 밥알은 퍼져 있었다. 그래도 은주는 소리 없이 먹었다. 아버지가 밥을 먹는 동안에는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됐다. 태수 어디 갔어? 저 자식은 어디 가서 빈둥대냐? 밖에서 금을 손질하고 있어요. 그래, 그 자식이라도 있으니 이 집이 돌아가지. 딸려는 뭐 하나 쓸모가 없어. 은주는 밥을 삼키다 목이 막혔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술에 절어 있었지만 그 말만큼은 또렷했다. 쓸모없다. 딸년. 그 단어들이 가슴에 박혔다. 은주는 숟가락을 든 채 가만히 있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그깟 계집애 하나 낳아놓고 입만 축 내고 나중에 시집이나 보내면 다지 뭐 밥값이나 하겠어.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그릇을 닦았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도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아니, 지키지 않는다는 걸. 어머니는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은주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밥을 다 먹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은주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은주는 그 옆에서 행주를 빨았다. 물은 차가웠고 손이 빨개졌다. 은주는 그 고통이 오히려 익숙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덜 아팠다. 밤이 깊어지고 은주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방은 좁고 어두웠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은주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귓가에는 여전히 그 말이 맴돌았다. 쓸모없다. 딸년. 계집애. 그 말들이 몸속에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렸다. 그때 방문이 조금 열렸다. 은주는 숨을 죽였다. 희미한 달빛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림자. 은주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은주야, 자니? 오빠였다. 은주는 눈을 감았다. 대답하지 않으면 가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이불 끝자락이 스르륵 들렸다. 차가운 바람이 발끝에 닿았다. 오빠랑 같이 자자. 추우니까. 아니, 괜찮아. 은주는 몸을 웅크렸다. 오빠의 손이 어깨에 닿았다.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은주는 몸이 굳었다. 숨을 쉬는 것도 잊었다. 왜 그래? 오빠가 무서워? 아니, 그럼 가만히 있어. 오빠가 재워줄게. 그날 밤 은주는 꼼짝하지 못했다. 오빠의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고 손이 등을 쓰다듬었다. 그건 다정함이 아니었다. 은주는 그걸 알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입을 열면 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깨어날 것이고 또 매를 맞을 것이었다. 아니면 내가 오빠를 유혹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었다. 은주는 그 말이 더 무서웠다. 오빠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갔다. 방문이 닫혔다. 은주는 그제야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였다. 천장에는 금이 가 있었다. 은주는 그 금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언젠가 저 금이 벌어지면 집이 무너질까? 그런 생각을 했다.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어젯밤에 오빠가. 조용히 해. 어머니는 빨래를 헹구며 짧게 말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손은 계속 움직였다. 빨래를 비비고 헹구고 짜낸다. 기계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야. 신경 쓰지 마. 근데 말 많으면 입만 아프다. 그게 끝이었다.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빨래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은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걸 깨달았다. 이 집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 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집은 집이 아니었다. 가족은 가족이 아니었다. 은주는 그저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다. 아버지에게는 쓸모없는 딸이었고, 어머니에게는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었고, 오빠에게는 만져도 되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무가치함은 서서히 그녀를 잠식해갔다. 은주는 매일 아침 우물에서 자기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점점 더 흐릿해졌다.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자신은 없어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날부터 은주는 방문을 잠그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고리는 헐거웠다. 조금만 흔들면 열렸다. 은주는 그걸 알면서도 매일 밤 문고리를 잠갔다. 의미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것만이 은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1971년 봄 은주는 13살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그럭저럭 조용히 지냈다. 친구는 없었지만 적도 없었다. 은주는 교실 뒷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그 반복이 위로가 되었다. 언젠가 저 파도가 자신을 데려가 주기를 바랐다. 집에 돌아오면 늘 똑같은 풍경이었다. 어머니는 부엌에 있고 아버지는 배에 나가 있거나 술집에 있었다. 오빠는 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거나 동네 친구들과 어울렸다. 은주는 그 틈을 비집고 숨듯이 방으로 들어갔다. 어느 날 오후 은주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다 오빠와 마주쳤다. 오빠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17살 소년의 얼굴에는 어른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드리워져 있었다. 은주야, 응, 요새 왜 그래? 오빠 피하는 거야? 은주는 두레박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럼 왜 얼굴도 안 봐? 그냥. 오빠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다. 은주는 그 연기가 얼굴에 닿는 게 싫었다. 매캐하고 목을 조였다. 오빠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 없어. 그럼 왜 자꾸 피해?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오빠가 무섭다고 말하면 오빠는 웃을 것이었다. 무슨 소리야, 오빠가 왜 무서워? 그렇게 말할 것이었다. 그러면 은주는 할 말이 없었다. 은주야, 오빠 믿지? 오빠가 한 걸음 다가왔다. 은주는 뒤로 물러났다. 등이 담벼락에 닿았다. 응, 그럼 오빠 말 들어. 오빠가 너 지켜줄게. 아무도 너 못 건드리게. 오빠의 손이 은주의 어깨에 닿았다. 무겁고 뜨거웠다. 은주는 숨이 막혔다. 그때 마당 쪽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주야, 물 다 길었니? 오빠가 손을 걷었다. 은주는 두레박을 집어들고 황급히 집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물이 넘쳐 옷이 젖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날 밤 은주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았다. 밖에서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의 낮은 신음소리도 들렸다. 그릇 깨지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은주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숨죽였다. 자정쯤 되었을까? 은주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은주는 벽을 짚으며 걸었다. 화장실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손이 입을 막았다. 쉿. 오빠였다. 은주는 몸이 굳었다. 오빠의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다. 놀랐지? 미안.
오빠가 손을 걷었다. 은주는 돌아서지 못했다. 등 뒤에서 오빠의 기척이 느껴졌다. 은주야, 무섭지?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 괜찮아. 아니야. 오빠가 지켜줄게. 오빠의 손이 은주의 팔을 잡았다. 은주는 몸을 비틀었다. 하지만 오빠의 손은 놓아주지 않았다. 왜 그래? 오빠가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 같았다. 오빠는 한참을 은주를 바라보다가 손을 놓았다. 가. 은주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변기 뚜껑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빠가 갔는지 아직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한참 뒤 은주는 문을 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은주는 빠르게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몸을 웅크렸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래, 그럼 집에 있어라. 은주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검은 점들이 벽을 타고 번져갔다. 은주는 그 곰팡이를 보며 생각했다. 자신도 저렇게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오후가 되어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다. 은주야, 밥 먹어라.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어머니가 밥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은주는 일어나 앉았다. 어머니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은주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없네. 응. 어디 아파?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한참을 은주를 바라보다가 나갔다. 은주는 밥을 먹지 않았다. 밥은 식어서 딱딱해졌다. 은주는 그 밥을 손으로 뭉갰다. 찰기 없이 부서졌다. 저녁이 되어 아버지가 돌아왔다. 술 냄새가 복도까지 풍겼다. 아버지의 고함이 들렸다. 은주는 왜 학교 안 갔어? 배 아프다고 했어요. 배 아프면 학교 가는 거야. 계집애가 공부는 못해도 학교는 가야지. 은주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귀를 막았다. 그래도 소리는 들렸다. 아버지의 고함, 어머니의 변명, 그릇 깨지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건 오빠의 목소리였다. 아버지, 은주는 제가 돌볼게요. 그 말에 은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빠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방문이 열렸다. 은주는 눈을 감았다. 오빠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은주야, 괜찮아?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빠가 이불을 살짝 들쳤다. 은주야, 오빠야. 나 좀 내버려둬. 왜? 아파? 응. 어디가?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빠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나갔다. 방문이 닫혔다. 하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문틈으로 복도에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은주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오빠는 언제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항상 조금 열어두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은주는 알았다. 오빠는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 방은 은주의 것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 은주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다. 문틈의 불빛을 계속 바라보았다. 그 불빛이 꺼질 때까지, 그리고 꺼진 뒤에도 은주는 눈을 떴다. 귀를 열었다. 오빠의 발소리를 기다렸다. 새벽 2시쯤 발소리가 들렸다. 은주는 숨을 멈췄다.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오빠가 들어왔다. 은주는 자는 척했다. 오빠가 이불 옆에 앉았다.
손이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주야, 자니?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빠의 손이 등을 쓰다듬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길들이듯이 은주는 눈물을 삼켰다.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숨을 죽였다. 오빠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갔다. 방문이 닫혔다. 은주는 그제야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천장은 더 낮아 보였다. 언젠가 저 천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은주는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은주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다. 문틈을 바라보며 오빠의 발소리를 기다렸다. 그리고 오빠가 올 때마다 은주는 조금씩 부서져 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1972년 여름이 왔다. 바다는 뜨거웠고 공기는 무거웠다. 은주는 14살이 되었다. 그리고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다. 은주는 밤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났다. 어머니는 그저 체했나 보다 하고 넘겼다. 은주도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메스꺼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심해졌다. 2달쯤 지났을 때 은주는 치마가 작아진 걸 느꼈다. 허리가 조였다. 배가 나왔다. 은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몸을 보았다. 낯선 몸이었다. 이건 내 몸이 아닌 것 같았다. 은주는 옷으로 배를 가렸다. 큰 옷을 입었다. 허리띠를 꽉 맸다.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몸은 숨길 수 없었다. 배는 점점 불러왔다. 셋째 달이 되자 교복 치마를 잠글 수 없었다. 은주는 오빠의 헌 바지를 입었다. 큰 티셔츠로 배를 가렸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박은주 왜 저래? 살 엄청 쪘네. 아파 보이는데? 얼굴도 누렇고. 은주는 그 말들을 들으며 교실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책상에 엎드려 지냈다. 선생님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묻지 않았다. 묻고 싶지 않은 듯 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빨래를 개다가 은주를 불렀다. 은주야, 이리 와봐. 은주는 다가갔다. 어머니는 은주의 배를 보았다. 얼굴이 굳었다. 손이 떨렸다. 너, 이게 뭐냐?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손이 은주의 배에 닿았다. 딱딱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이게, 설마, 어머니는 뒤로 물러섰다.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았다. 엄마, 누구야? 목소리가 떨렸다. 은주는 고개를 떨궜다. 말할 수 없었다. 아니, 말하면 안 됐다. 은주야, 엄마한테 말해. 누구냐고. 학교 애들 중에 누구냐? 마을 애들.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은주의 팔을 잡았다. 손톱이 파고들었다. 그럼 누구야? 말을 해. 오빠. 그 말이 나오자마자 어머니의 손이 떨어졌다. 어머니는 뒤로 비틀거렸다. 입을 막았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짓말이지? 아니,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는 주저앉았다. 바닥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내가 몰랐어. 설마 이렇게까지. 엄마, 나는. 조용히 해. 생각 좀 하자. 어머니는 방 안을 오갔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을 헐떡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은주를 똑바로 봤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가 말하려다 멈췄다. 변명 같은 게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졌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엄마, 은주야, 잘 들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근데 알았냐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방을 나갔다.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몸이 떨렸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모든 게 잘못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아버지와 오빠는 밥을 먹고 어머니는 설거지를 했다. 은주만 방에 있었다. 아무도 은주를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은주를 찾지 않았다. 은주는 그게 더 무서웠다. 다음 날부터 은주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했다. 집안 사정으로 시골에 보낸다고 했다. 선생님은 더 묻지 않았다. 그저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다. 은주는 그 통화를 옆에서 들었다.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일주일쯤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은주는 창문 틈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집 딸애 학교 그만뒀대. 왜? 아파? 글쎄 살이 갑자기 쪘다던데. 얼굴도 이상하고. 설마 그거 아니야? 에이 14살인데 설마. 요새 애들이 어디 그래? 빨라. 은주는 귀를 막았다. 그래도 소리는 들렸다. 마을은 좁았다. 소문은 빨랐다. 은주는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창문도 열지 않았다. 방 안에만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술에 취해 돌아왔다. 평소보다 더 취한 것 같았다. 대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다. 마누라, 나와. 어머니가 황급히 나갔다. 은주는 방문 틈으로 엿봤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멱살을 잡았다. 마을에서 무슨 소리가 도는지 아냐? 여보, 진정해요. 진정. 우리 딸이 배가 나왔다는 소문이 도는데 진정을 어떻게 해? 어머니가 아버지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은주는 다 들었다. 소문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면 왜 학교를 그만뒀어? 왜 집에만 처박혀 있어? 그게 설마 진짜야?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아버지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미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릇 깨지는 소리, 뭔가 부서지는 소리. 은주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귀를 막았다. 그래도 소리는 다 들렸다. 누구 씨야? 대체 누구 씨냐고?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다. 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설마 우리 집안에서? 대답해. 설마 태수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어머니의 비명 같은 부정. 하지만 그 부정이 오히려 확인이 되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 그릇장이 흔들리는 소리. 이 집안이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었다. 절망이었다. 은주는 그 절망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은주의 방문이 벌컥 열렸다. 나와! 은주는 나갔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손을 들어 올렸다. 은주는 눈을 감았다. 손바닥이 뺨에 닿았다. 머리가 옆으로 꺾였다. 귀가 먹먹했다. 너! 이 더러운 년. 오빠를 유혹했어? 응.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됐어? 왜? 아버지는 은주의 어깨를 흔들었다. 은주의 머리가 앞뒤로 흔들렸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막았다. 때려서 뭐가 달라져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럼 어쩌자는 거야? 동네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봐? 이 망신을! 아버지는 술병을 바닥에 내던졌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은주의 발에도 튀었다. 피가 났다. 은주는 그걸 느끼지 못했다. 집안 망신이야. 이 집안을 어떻게 하려고?
아버지는 벽을 주먹으로 쳤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발에서 피가 흘렀다. 바닥에 고였다. 은주는 그 피를 보며 생각했다. 차라리 다 흘러나가면 좋겠다고. 그날 밤 집은 죽은 듯 조용했다. 은주는 방에 누워 천장을 봤다. 천장의 금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언젠가 무너질 것 같았다. 그 생각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려졌다. 새벽녘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다. 은주 옆에 앉았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작게 말했다. 은주야. 엄마가 미안해.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근데 알고 싶지 않았어. 알면 뭔가 해야 하잖아. 엄마는 그럴 힘이 없었어. 내일 성당에 가보자. 수녀님께 여쭤볼게. 너를 여기서 보낼 방법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보낼 방법을. 어머니가 은주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더 큰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 봤다고 했다. 은주의 배를. 분명히 임신이라고. 누구애래? 어디서 놀다 그랬대? 수군거림이 골목을 타고 퍼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말이 뚝 끊겼다. 사람들이 은준의 집 앞을 지날 때 고개를 돌렸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은주는 창문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봤다. 손가락질하고 속삭이다가 은준의 집을 보면 입을 다물었다. 은주는 커튼을 쳤다. 이제 이 집에도 이 마을에도 있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은주의 손을 잡았다. 가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뒷문으로 나갔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은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집을, 그 마을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성당까지 가는 길, 은주는 자기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돌바닥에 닿는 고무신 소리.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과거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 은주는 그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아니면 새로 시작될 것 같았다. 성당은 마을 끝자락 언덕 위에 있었다. 낡은 벽돌 건물이었지만 은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와 함께 돌계단을 오르는 동안 은주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을이 점점 작아졌다. 그 좁은 골목들,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모두 멀어졌다. 성당 연문을 열자 초냄새와 묵은 나무 냄새가 났다. 어머니가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다. 조용히 조심스럽게. 은주는 그 뒤를 따랐다. 수녀님. 계세요? 어머니가 작게 불렀다. 잠시 후 안쪽 방에서 문이 열리고 한수녀가 나왔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얼굴은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차분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녀님.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잠깐 상담 좀. 수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수녀는 은주와 어머니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나무 책상과 의자 몇 개가 있는 소박한 방이었다. 세 사람이 앉았다. 수녀는 한참을 은주를 보다가 입을 열었다. 은주야, 배는 몇 달 됐니? 넉 달쯤요. 아버지는 아시니?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녀가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집안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으신가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마을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이제 못 살아요. 저 애를 어디 보낼 데가 없을까요? 가해자는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녀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은주를 봤다. 은주야, 내가 원하는 게 뭐니? 은주는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게 낯설었다. 원하는 게 뭐냐고. 은주에게 원하는 게 있어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말해봐. 어떻게 하고 싶어? 은주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여기 없고 싶어요. 이 마을에. 집으로 돌아가기 싫니? 네. 수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애를 여기 두면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에 수녀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미혼모들을 돕고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낳고 나서도 도와줘요. 은주를 거기 보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은주는 아직 어려요. 아이를 낳는 것도 위험하고 낳고 나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수녀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은주는 그 무게를 느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수녀가 은주를 봤다. 눈빛이 부드러웠다. 그래. 내가 연락해 볼게. 며칠 안에 답이 올 거야. 어머니가 수녀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하느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거예요. 두 사람은 성당을 나왔다.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계속 울었다. 소리 없이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렸다. 사흘 후 수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울 수녀원에서 은주를 받아주겠다고 했다. 일주일 안에 보내라고 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은주의 짐을 쌌다. 옷 몇 벌, 속옷, 수건. 그게 다였다. 은주는 그 작은 보따리를 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작구나. 은주야, 응,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괜찮아. 괜찮지 않아. 하나도 괜찮지 않아. 어머니가 은주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떠나는 날 아침 집은 조용했다. 아버지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어젯밤부터 술을 마셨는지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은주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마주치지 않아도 됐다. 어머니가 작게 속삭였다. 은주야, 이거. 어머니가 은주 손에 뭔가 쥐어줬다. 작은 헝겊 주머니였다. 안에 돈이 있었다. 많지 않았다. 어머니가 몰래 모은 푼돈이었다. 엄마가 이것밖에 없어. 미안해. 괜찮아. 아껴 써라. 알았지? 응. 어머니는 은주의 보따리를 들었다. 뒷문으로 나갔다. 은주는 그 뒤를 따랐다. 대문으로 나가면 동네 사람들 눈에 띌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골목 뒤편으로 돌아 나갔다. 태수는 새벽부터 배 나갔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나았다. 오빠 얼굴을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다. 어머니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은주는 앞만 봤다. 버스가 왔다. 낡고 먼지 묻은 버스였다. 은주는 올라탔다. 어머니는 밑에서 손을 흔들었다. 은주야, 편지해라. 알았지? 응,
아프지 말고. 잘 먹고. 응. 은주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주는 창문 너머로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은주도 울었다. 하지만 버스는 떠났다.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버스는 꼬불꼬불한 길을 달렸다. 바다가 보였다. 은주가 평생 보고 자란 바다였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은주는 그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군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이 걸렸다. 은주는 그 시간 동안 창밖만 봤다. 풍경이 바뀌었다. 농가 밭이 사라지고 건물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많아졌다. 은주는 그 낯선 풍경에 압도되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수녀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수녀였다. 30대쯤 되어 보였다. 은준이? 나는 마리아 수녀야. 정자 수녀님이 연락하셨어. 네. 피곤하지? 일단 수녀원으로 가자. 수녀는 은주의 보따리를 들었다. 은주는 그 뒤를 따랐다. 서울은 시끄러웠다. 차 소리, 사람 소리, 모든 게 요란했다. 은주는 귀를 막고 싶었다. 수녀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다. 조용한 동네였다. 담장 안으로 들어가자 정원이 보였다. 꽃이 피어 있었다. 은주는 그 꽃을 보며 조금 안도했다. 여기서 지내게 될 거야. 다른 아이들도 있어. 다들 너 같은 처지야. 몇 명이요? 지금은 5명. 나이도 다 비슷해. 14에서 16. 수녀는 은주를 방으로 안내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다. 침대가 2개 있었다. 이 방은 내 방이야. 룸메이트가 1명 있는데 지금은 밖에 나갔어. 저녁에 만나게 될 거야. 네. 짐 풀고 쉬어. 저녁 6시에 식당으로 와. 수녀가 나갔다. 은주는 침대에 앉았다. 낯선 방, 낯선 도시, 낯선 삶. 모든 게 낯설었다. 은주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보였다. 군산에서 보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다. 그게 위로가 되었다. 은주는 보따리를 풀었다. 옷 몇 벌, 수건, 그리고 어머니가 몰래 넣어준 사진 한 장.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은주. 모두 웃고 있었다. 은주는 그 사진을 한참 보다가 서랍 깊숙이 넣었다.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은주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다. 문을 잠글 필요도 없었다. 누군가 들어올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다. 은주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다. 어디론가 떠나는 소리였다. 은주도 떠났다. 과거에서, 그 집에서, 그 고통에서. 이제 은주에게는 이름이 하나 더 생겼다. 김선옥. 수녀원에서 새로 지어준 이름이었다. 박은주는 이제 없었다. 그 이름과 함께 그 기억도 묻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은주에게 계속 말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서울 수녀원에 온 지 5달이 지났다. 1972년 가을이었다. 은주의 배는 많이 불러 있었다. 걷기도 힘들었다. 수녀들이 은주를 돌봤다. 밥을 챙겨주고 산책을 시켰다. 은주는 그 시간들을 견뎠다. 하루하루를. 수녀원에는 은주 말고도 다른 아이들이 있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다. 말이 없었다. 서로 묻지 않았다. 그게 예의였다. 은주는 그 아이들과 밥을 먹고 같은 마당을 거닐었다. 하지만 친해지지 않았다. 친해질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통증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배가 당기는 정도였다. 은주는 이불을 끌어안고 참았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파도처럼 밀려왔다.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다. 옆 침대에 누워있던 룸메이트가 깼다. 은주야, 괜찮아? 응, 아파 보이는데? 조금. 룸메이트가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수녀가 들어왔다. 마리아 수녀였다. 은주의 이마에 손을 댔다. 땀이 많이 나네. 언제부터 아팠어? 조금 전부터요. 일어설 수 있겠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수녀가 은주를 일으켰다. 다른 방으로 옮겼다. 이불이 깔린 작은 방이었다. 약 냄새가 났다. 여기 누워. 내가 산파 모셔올게. 수녀가 나갔다. 은주는 혼자 남았다. 통증이 또 밀려왔다. 이를 악물었다. 비명을 삼켰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은주는 천장을 봤다. 금이 가 있었다. 집 천장과 똑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산파가 들어왔다. 나이 든 수녀였다. 은주의 배를 눌렀다. 곧 나올 것 같네. 힘들겠지만 참아야 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녀들이 뜨거운 물을 준비했다. 수건을 가져왔다. 은주는 그 과정을 멍하니 지켜봤다. 아프면 소리 내도 돼. 여긴 괜찮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소리 내도 된다니. 은주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안 됐다. 새벽 4시쯤 통증이 극에 달했다. 은주는 이불을 뜯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수녀가 은주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은주는 그 손을 꽉 쥐었다. 뼈가 부러질 것처럼. 수녀는 아파하지 않았다. 그냥 계속 손을 내주었다. 5시 반쯤 울음소리가 들렸다. 작고 가는 울음소리. 은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아들이야. 수녀가 아기를 안았다. 천으로 감쌌다. 은주에게 보여줬다. 은주는 그 아기를 봤다. 작았다. 빨갛고 주름지고 울고 있었다. 은주는 손을 뻗지 않았다. 뻗을 수 없었다. 안아볼래? 수녀가 물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수녀는 더 묻지 않았다. 아기를 데리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은주는 혼자 남았다. 방은 조용했다. 아까 전까지의 소란이 거짓말 같았다. 은주는 천장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조용히.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은주는 일어나지 못했다. 온몸이 아팠다. 수녀들이 미역국을 가져왔다. 은주는 먹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수녀가 말했다. 먹어야 회복돼. 안 먹고 싶어요. 그래도 수녀는 국그릇을 옆에 놓고 나갔다. 국은 식었다. 은주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식어가는 걸까? 사흘째 되던 날 마리아 수녀가 아기를 데리고 왔다. 은주야, 젖을 먹여야 해. 싫어요. 은주야. 싫다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녀는 한숨을 쉬었다. 이 아기는 내 아들이야. 내가 먹여야 해. 제 아들이 아니에요. 은주야. 저 아이는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녀는 아기를 안고 나갔다. 은주는 벽을 향해 누웠다. 등을 돌렸다. 세상을 향해. 일주일이 지났다. 은주는 여전히 아기를 보지 않았다. 수녀들이 분유를 먹였다. 은주는 그저 방에 누워 있었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냥 천장만 봤다. 어느 날 밤 옆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은주는 귀를 막았다. 그래도 소리는 들렸다. 울음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왔다. 은주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래도 들렸다. 제발, 조용히 좀. 은주는 중얼거렸다. 아기는 계속 울었다. 은주는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갔다. 옆방 문을 열었다. 아기가 요람에 누워 울고 있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은주는 그 옆에 섰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왜 우는 거야?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울었다. 은주는 손을 뻗었다. 천천히. 아기의 손에 닿았다. 작고 따뜻했다. 아기가 은주의 손가락을 쥐었다. 꽉! 그 순간 뭔가 무너졌다. 은주는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졌다. 소리내어 크게. 수녀들이 달려왔다. 은주를 일으켰다. 하지만 은주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냥 울었다. 한참을 오래.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어색했다.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아기는 열심히 빨았다. 은주는 그 모습을 봤다. 작은 입술이 움직였다. 눈을 감고 있었다.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이름 지어줘야지. 마리아 수녀가 말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생각해봐. 천천히. 은주는 아기를 봤다. 한참을. 그리고 작게 말했다. 준호. 준호? 네. 준비할 준, 넓을 호. 준비된 넓은 사람이 되라고. 수녀가 웃었다. 좋은 이름이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를 내려다봤다. 준호는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웠다. 은주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다. 이 아이만큼은. 한 달이 지났다. 은주는 조금씩 회복됐다. 몸도 마음도. 수녀 언니를 도왔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준호를 돌봤다. 밤에 울면 안아줬다. 우유를 먹였다. 기저귀를 갈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어느 날 마리아 수녀가 은주를 불렀다. 은주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여기 계속 있을 순 없어. 준호도 커가고. 알아요. 일을 해야 해. 준호 먹여 살리려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녀가 말을 이었다. 영등포 시장에 국밥집이 있어. 주인이 우리 신자야. 거기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대. 내가 부탁해 볼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은주는 창밖을 봤다. 서울 하늘이 보였다. 회색이었다. 은주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일주일 후 은주는 준호를 안고 영등포로 갔다. 국밥집은 시장 안쪽에 있었다. 작은 가게였다. 주인 이문수는 50대 남자였다. 얼굴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괜찮았다. 수녀님이 말씀하셨어요. 일하러 왔어요? 네, 아이는? 없고 일해도 될까요? 이문수는 한참을 은주를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됩니다.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할 수 있겠어요? 네, 월급은 4만 원. 밥은 여기서 먹고. 잘 곳은 있어요? 수녀원에서 지내요. 그럼 됐네. 내일부터 나오세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이문수가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김선옥이요.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박은주는 이제 없었다. 이제부터 은주는 김선옥이었다. 다음 날 새벽 은주는 준호를 업고 국밥집에 갔다. 어둠 속에서 불을 켰다. 냄비에 물을 끓였다. 뼈를 넣었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다. 김이 올라왔다. 은주는 그 김을 보며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몰랐다. 그냥 눈물이 났다.
준호가 엎인 채로 잠들었다. 따뜻했다. 무거웠다. 하지만 은주는 내려놓지 않았다. 그냥 업고 일했다. 국을 끓이고 그릇을 닦고 바닥을 쓸었다. 준호는 계속 잠들어 있었다. 오전 6시 첫 손님이 왔다. 인부였다. 국밥 한 그릇을 시켰다. 은주는 국을 퍼서 내놓았다. 손님이 먹고 갔다. 돈을 놓고 갔다. 은주는 그 돈을 받다. 200원이었다. 작은 돈이었지만 무거웠다. 그날 하루 은주는 국밥을 50그릇 팔았다. 손이 부었다. 허리가 아팠다. 준호는 몇 번 깨서 울었다. 은주는 그때마다 젖을 물렸다. 그리고 다시 일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준호를 내려다봤다. 준호는 웃고 있었다. 아직 웃을 줄도 모르는 나이였지만 웃는 것 같았다. 은주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자.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하자. 그게 은주가 살아갈 이유였다. 유일한 이유였다. 1980년대가 왔다. 준호는 7살이 되었다. 은주는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났다. 국밥을 끓였다. 손님을 받았다. 저녁에는 수녀원 근처 작은 셋방에서 준호와 함께 잠들었다. 그렇게 하루가 갔다. 일주일이 갔다. 몇 년이 흘렀다. 준호는 잘 자랐다. 건강했다. 밥을 잘 먹었다. 학교에도 다녔다. 은주는 그게 감사했다. 아이가 아프지 않아서, 웃어서, 살아있어서. 어느 봄날 저녁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책가방을 던지고 마루에 앉았다. 은주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엄마, 응? 나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그래. 잘했네. 엄마는 안 물어봐. 뭐 때문에 칭찬받았는지. 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준호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은주의 손이 멈췄다. 눈매가 닮아 있었다. 오빠의 눈매와. 은주는 숨이 막혔다. 국자를 떨어뜨렸다. 바닥에 국물이 튀었다. 준호가 놀라 일어났다. 엄마,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은주는 국자를 주었다. 손이 떨렸다. 준호는 은주를 걱정스럽게 봤다. 엄마, 아파? 아니야. 괜찮아. 은주는 준호를 보지 못했다. 그 눈을, 그 웃는 얼굴을. 자꾸 다른 얼굴이 겹쳐 보였다. 은주는 등을 돌렸다. 준호야, 방에 가서 숙제해. 근데 엄마, 가.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봤다. 떨고 있었다.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준호가 자고 있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은주는 준호의 얼굴을 봤다. 자는 얼굴은 평화로웠다. 순수했다. 하지만 은주는 자꾸 다른 얼굴을 떠올렸다. 오빠가 방에 들어오던 날, 오빠랑 같이 자자. 그 목소리. 은주는 눈을 감았다. 잊으려고 했다. 지우려고 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그 기억은 몸속 깊은 곳에 박혀 있었다. 며칠 후 준호가 또 물었다. 엄마, 왜 나한테 화내? 안 냈어. 냈어. 요새 자꾸 나한테 소리 질러.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의 말이 맞았다. 요새 은주는 준호에게 자주 소리를 질렀다. 이유도 없이 그냥 준호의 얼굴을 보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닮아서? 내 눈이 그 사람과 똑같아서?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엄마가 요새 피곤해서 그래. 미안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다. 은주는 그 눈을 보며 자신이 미웠다. 왜 나는 이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까? 여름이 왔다. 준호는 8살이 되었다.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왔다.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었다. 엄마, 목말라. 은주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준호에게 건넸다. 준호가 물을 마셨다. 그리고 웃었다. 천진난만하게. 그 순간 은주는 또 봤다. 오빠의 얼굴을. 그 웃음을. 은주는 뒤로 물러섰다. 엄마, 밖에 나가 놀아. 근데 방금 들어왔는데? 나가. 왜? 나가라고. 은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준호는 얼어붙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날 싫어하는 거야? 그 말에 은주는 정신이 들었다. 준호를 봤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은주는 무릎을 꿇었다. 준호를 안았다. 미안해. 미안해, 준호야. 엄마, 엄마가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이상한 거야. 준호는 은주의 품에서 울었다. 은주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수녀원을 찾아갔다. 마리아 수녀가 맞아줬다. 선옥 씨 무슨 일이에요? 수녀님, 저 이상해요. 무슨 일인데요? 은주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호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보여요. 누가요? 그 사람. 준호 아버지. 수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힘드신 거군요. 네. 저는 준호를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그 기억이, 그 얼굴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녀가 은주의 손을 잡았다. 선옥 씨,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니요? 준호는 그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니까요. 그걸 잊을 수는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평생 이렇게 살아요? 수녀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준호를 볼 때 그 사람을 보지 말아요. 준호만 보세요. 그게 어떻게 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해야 해요. 준호는 준호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수녀가 계속 말했다. 준호는 잘못이 없어요. 그 아이는 그냥 태어났을 뿐이에요. 선옥 씨를 닮았고 그 사람도 닮았지만 준호는 준호예요. 네. 매일 그렇게 생각하세요. 준호는 다르다. 준호는 내 아들이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수녀가 은주를 안아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많았다. 은주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다. 준호는 다르다. 준호는 내 아들이다. 준호는 준호다. 그렇게 수백 번 되뇌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자고 있었다. 은주는 준호 옆에 누웠다. 준호의 얼굴을 봤다. 자는 얼굴. 닮았다. 오빠를. 하지만 다르기도 했다. 더 부드러웠다. 더 어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은주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했다. 은주는 그 손을 쥐고 잠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조금은.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일어났다. 은주가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다. 엄마, 응? 엄마, 어제 미안해.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요새 힘들어? 은주는 준호를 봤다. 준호가 걱정스럽게 쳐다봤다.
7살 아이가 어른을 걱정하고 있었다. 응, 조금. 근데 괜찮아. 엄마가 이제 괜찮을 거야. 진짜? 응, 진짜. 준호가 웃었다. 은주도 웃었다. 처음으로 그 웃음이 무섭지 않았다. 그날부터 은주는 매일 되뇌었다. 준호는 다르다. 준호는 내 아들이다. 준호는 준호다. 어떤 날은 믿어졌다. 어떤 날은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은주는 계속 말했다. 자기 자신에게. 준호는 10살이 되었다. 얼굴이 많이 자랐다. 키도 컸다. 목소리도 변했다.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은주는 그 변화를 보며 조금씩 안도했다. 준호는 오빠와 달랐다. 점점 더 달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은주는 손이 멈췄다. 준호를 봤다. 준호는 진지했다. 없어. 돌아가셨어? 응.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이기도 했다. 은주에게 그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럼 나는 아빠 얼굴도 몰라? 응.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은주는 그게 고마웠다. 밤이 되어 준호가 잠들었다. 은주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은 밝았다. 네온 사인이 깜빡였다. 은주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괜찮을까? 준호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대답은 몰랐다. 하지만 노력은 할 수 있었다. 매일 조금씩. 은주는 그렇게 살기로 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천천히라도. 2010년 봄, 준호는 38살이 되었다. 은주는 52살이었다. 국밥집은 이제 하지 않았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대신 작은 슈퍼마켓에서 계산대를 봤다. 준호가 차린 집 근처였다. 준호는 건축가가 되었다. 대학을 나왔다. 회사에 다녔다. 결혼도 했다. 아내 이름은 수진이었다.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다. 소연이었다. 5살이었다. 은주는 그 모든 게 꿈 같았다. 준호가 이렇게까지 잘 자랄 줄 몰랐다. 행복할 줄 몰랐다. 은주는 그게 감사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네 집을 방문했다. 소연이 현관까지 뛰어왔다. 할머니, 소연아. 은주는 소연을 안았다. 5살이었다. 가볍고 따뜻했다. 소연이 은주의 손을 잡아 끌었다. 할머니, 내 그림 볼래? 그래, 보자. 거실 바닥에 크레파스 그림들이 널려 있었다. 집, 나무, 사람들. 은주는 그 그림들을 보며 웃었다. 소연이 물었다. 할머니, 이거 예뻐? 응, 예뻐. 할머니는 그림 그릴 줄 알아? 아니, 할머니는 못 그려. 왜? 배우지 못했어. 소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크레파스를 은주에게 건넸다. 할머니도 그려봐. 은주는 크레파스를 받았다. 한참을 쥐고 있었다. 무얼 그려야 할지 몰랐다. 소연이 옆에 앉아 기다렸다. 은주는 천천히 종이에 선을 그었다. 집을 그렸다. 낡은 기와집, 군산의 집. 할머니 집이야? 응. 할머니가 어렸을 때 살던 집. 여기 있어? 아니, 먼 곳에. 가보고 싶어?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연은 그림을 가져가 냉장고에 붙였다. 자석으로. 할머니, 그림 여기 붙였어. 예뻐. 은주는 그 그림을 봤다. 어설프고 삐뚤었지만 그래도 집이었다. 은주는 그 집을 한참 바라봤다. 저녁이 되어 식탁에 앉았다. 수진이 저녁을 차렸다. 준호가 은주 옆에 앉았다. 엄마, 요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나이 들어서 그래. 준호는 밥을 먹다가 말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여행 갈까요?
셋이서. 여행? 네. 소연이도 이제 컸고. 어디 가면 좋을까요? 수진이 거들었다. 바다 어때요? 소연이 바다 가보고 싶대요? 은주는 숟가락을 놓았다. 준호가 물었다. 엄마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나는 괜찮아. 너희끼리 가. 같이 가요. 아니야. 할머니는 집에 있을게.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슬퍼 보였다. 은주는 그 눈을 보며 미안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은주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상자였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있었다. 낡은 사진 한 장, 헝겊 주머니, 그리고 군산에서 가져온 조개 껍데기 하나. 은주는 사진을 꺼냈다.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은주. 모두 웃고 있었다. 은주는 그 사진을 한참 봤다. 그리고 집어 찢으려다가 멈췄다. 찢을 수 없었다. 이미 너무 오래 갖고 있었다. 이제 와서 찢어봐야 소용없었다. 은주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다음 날 은주는 성당을 찾아갔다. 오랜만이었다. 마리아 수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새로운 수녀들이 있었다. 은주는 조용히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의자에 앉았다. 기도하지는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왔다. 색색의 빛이 바닥에 흩어졌다. 은주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평생 숨어 살았구나. 박은주라는 이름을 숨겼고, 과거를 숨겼고, 고향을 숨겼다. 김선옥으로 살았지만 그게 진짜 나는 아니었다. 그럼 나는 누구지? 은주는 오랜만에 자기 본명을 속으로 불러봤다. 박은주. 낯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익숙했다. 그게 원래 나였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문구점에 들렀다. 편지지를 샀다. 집에 와서 책상 앞에 앉았다. 펜을 들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첫 줄을 썼다. 어머니. 손이 떨렸다. 은주는 펜을 놓았다. 숨을 고르고 다시 들었다. 어머니, 저 은주입니다. 그 다음이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다. 은주는 편지지를 구겼다. 버렸다. 다시 새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다시 썼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준호도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한 줄 한 줄 천천히 썼다. 1시간이 걸렸다. 편지는 짧았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긴 편지였다. 다음 날 은주는 편지를 붙였다. 군산의 옛 주소로. 아직 거기 사는지 몰랐다. 하지만 보내야 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다. 얇은 봉투였다. 은주는 한참을 그 봉투를 쥐고 있었다. 열지 못했다. 밤이 되어서야 열었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떨리는 글씨였다. 은주야, 편지 받았다. 엄마는 내가 죽은 줄 알았다. 30년 동안 엄마는 매일 너를 기다렸다. 미안하다.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가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어서 잘 지내서 다행이다. 준호도 잘 자랐다니 다행이고. 엄마는 이제 늙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태수는 결혼해서 다른 동네에 산다. 엄마는 혼자 산다. 괜찮다. 혼자가 편하다. 은주야, 다시 편지해다오. 목소리라도 듣고 싶구나. 은주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흘렀다. 은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다음 날 은주는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네, 엄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긴 얘기야.
준호가 앉았다. 은주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준호가 은주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은주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본명은 박은주야. 준호는 눈을 깜빡였다. 김선옥이 아니라요? 응. 그건 도망칠 때 지은 이름이야. 도망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다. 군산의 어촌마을, 아버지의 폭력, 오빠의 일, 14살의 임신, 서울로의 도피.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다.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래서 너를 낳았어. 14살에.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럼 제 아버지는? 응.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준호는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응.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말에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가 은주를 안았다. 33살 성인 남자가 52살 어머니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다. 엄마는 피해자였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준호야.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힘들었을 텐데. 정말 힘들었을 텐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주는 준호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한참 후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준호가 물었다. 외할머니는 살아계세요? 응. 편지가 왔어. 은주는 편지를 보여줬다. 준호가 읽었다. 천천히.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가봐야죠. 그래도 될까? 엄마 가야 해요. 30년을 넘게 기다리셨잖아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말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소연이도 데리고요. 준호야. 외할머니께서 손자, 손녀 얼굴도 보셔야죠. 은주는 눈물이 또 났다. 준호가 웃었다. 울먹이면서도 웃었다. 그날 밤 은주는 다시 편지를 썼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 곧 갈게요. 준호랑 같이. 소연이도 데리고.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요. 38년 만에. 기다려주세요. 편지를 붙이고 은주는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많았다. 은주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돌아가도 될까? 나는 이제 괜찮을까? 답은 몰랐다. 하지만 가봐야 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준호가 있었다. 소연이가 있었다. 이제 은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봤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다.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조금 더 밝았다. 은주는 거울 속의 자기에게 말했다. 안녕, 박은주. 이제 돌아가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두렵지 않았다. 2015년 가을, 은주는 군산행차에 올랐다. 준호가 운전을 했고 조수석에는 수진이, 뒷좌석에는 은주와 소연이 나란히 앉았다. 소연은 10살이었다.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고향이야? 응. 곧 도착해. 차는 천천히 달렸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다. 논이 나타났고 산이 나타났고 강이 나타났다. 은주는 그 풍경을 보며 가슴이 뛰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었다. 3시간쯤 지나 군산에 도착했다. 바다 냄새가 났다. 소금기와 비린내가 섞인 냄새. 은주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났다.
이 냄새를 맡은 게 몇 년 만인가. 38년 만이었다. 차는 마을 어귀에 멈췄다. 은주가 내렸다. 골목이 보였다. 낡은 집들이 보였다. 변한 것도 있었고 그대로인 것도 있었다. 은주는 천천히 걸었다. 준호 가족이 뒤를 따랐다. 언덕 위 성당이 보였다. 은주는 그곳을 먼저 가기로 했다. 계단을 올랐다. 숨이 찼다. 예전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은주는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랐다. 성당 문을 열었다. 초 냄새가 났다. 은주는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없었다. 은주는 의자에 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선옥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은주는 돌아봤다. 늙은 수녀가 서 있었다. 은주는 그 얼굴을 알아봤다. 정자 수녀님? 맞아요. 선옥 씨. 아니, 은주 씨구나. 수녀도 은주를 알아봤다. 두 사람은 마주봤다. 수녀는 많이 늙었다. 머리는 새하얗고 등은 굽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어? 네. 덕분에. 수녀가 미소 지었다. 은주도 웃었다. 수녀가 준호를 봤다. 이 아이가? 네. 준호예요. 그리고 며느리 수진, 손녀 소연이고요. 수녀는 준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자랐네. 참 잘 자랐어. 수녀님 덕분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수녀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세 사람은 성당을 나왔다. 은주가 수녀에게 물었다. 수녀님, 저희 어머니. 저 아래 마을에. 혼자 사시지. 기다리고 계실 거야. 은주는 숨을 고르고 아래로 내려갔다. 골목이 좁았다. 예전 그대로였다. 은주는 그 골목을 걸으며 기억을 더듬었다. 여기가 우물이 있던 곳이고 저기가 국밥집 아저씨네 집이었고 은주네 집이었다. 은주는 그 앞에 섰다. 다리가 떨렸다. 준호가 은주의 손을 잡았다. 은주는 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늙은 여자가 섰다. 등이 굽고 머리는 새하얗고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은주는 알아봤다. 어머니였다. 어머니도 은주를 알아봤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울었다. 은주야. 엄마. 어머니가 은주를 안았다. 은주도 어머니를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다. 38년 만의 포옹이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은주를 놓지 않았다. 계속 안고 있었다. 은주도 놓지 않았다. 준호와 수진과 소연은 조금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좁고 낡았다. 하지만 깨끗했다. 어머니가 차를 내왔다. 손이 떨렸다. 은주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준호예요. 준호가 일어나 절했다. 외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는 준호를 보며 울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준호의 손을 꽉 쥐었다. 잘 자랐구나. 참 잘 자랐어. 외할머니 덕분입니다. 엄마를 보내주셔서.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소연이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증조 할머니, 어머니가 소연을 봤다. 그리고 웃었다. 처음으로 웃었다. 그래, 증조 할머니란다. 증조 할머니 집 낡았어. 우리 집보다. 모두 웃었다. 어머니도 웃었다.
소연이 어머니 무릎에 앉았다. 어머니는 소연을 안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날 저녁 5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어머니가 준비한 소박한 밥상이었다. 된장찌개와 김치와 나물. 은주는 그 맛을 보며 울었다. 어렸을 때 먹던 맛이었다. 엄마, 맛있어요. 다행이다. 밥을 먹은 후 은주와 어머니는 마당에 나와 앉았다. 달이 떠 있었다. 밝았다. 은주가 물었다.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이야. 술 때문에. 그랬구나. 마지막까지 술 마셨어. 후회는 했는지 모르겠다.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말했다. 태수는 그 애는 이 동네 떠났어. 다른 데 가서 결혼했고 애도 둘 낳았대. 엄마는 연락 안 해. 하고 싶지도 않고. 오빠도 알고 있겠죠. 제가 어디 갔는지. 알겠지. 근데 찾지 않았어. 한 번도.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바닷바람이었다. 시원하고 짰다. 은주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엄마. 응. 저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가 은주를 봤다. 준호도 잘 자랐고 손녀도 있고 저 이제 행복해요. 어머니는 은주의 손을 잡았다. 다행이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하늘을 봤다. 별이 많았다. 쏟아질 것 같았다. 은주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인가.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갔다. 준호도 함께 갔다. 바다는 잔잔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은주는 그 파도를 보며 서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여기가 엄마가 살던 곳이구나. 그래, 엄마 어렸을 때. 준호는 바다를 봤다. 한참을 보다가 말했다. 엄마 이제 편하세요? 은주는 준호를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편해.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봤다. 해가 떠올랐다. 수평선 너머에서 천천히. 붉은 해였다. 은주는 그 해를 보며 손을 펼쳤다. 바람이 손가락 사이로 지나갔다. 서울로 돌아가는 날 어머니가 은주를 배웅했다. 차 앞에서 두 사람은 다시 안았다.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라. 엄마 기다릴게. 전화도 자주 할게요. 응. 준호도 잘 챙기고. 네. 어머니는 은주를 놓았다. 차가 출발했다. 은주는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다. 은주는 앞을 봤다. 길이 보였다. 긴 길이었다. 서울에 도착한 날 밤 은주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수녀원 근처 공원이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서울 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은주는 괜찮았다. 별은 보이지 않아도 거기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은주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수첩이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썼다. 나는 박은주입니다. 1958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에 아들을 낳았고 서울로 와서 김선옥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국밥을 팔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잘 자랐고 손녀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은주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다.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다. 걸음이 가벼웠다. 어깨도 가벼웠다.
은주는 처음으로 자신이 자유롭다고 느꼈다. 며칠 후 은주는 슈퍼마켓 계산대에 앉아 있었다. 손님이 왔다. 물건을 계산해주고 인사했다. 손님이 나갔다. 다음 손님이 왔다. 똑같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은주는 이제 숨지 않았다. 이제 두렵지 않았다. 퇴근 후 집에 왔다. 준호가 저녁을 가져왔다. 셋이서 함께 먹었다. 소연이 물었다. 할머니 진짜 이름이 뭐야? 은주는 웃었다. 박은주야. 박은주? 그럼 왜 김선옥이래? 그건 할머니가 숨어야 했거든. 왜? 나중에 크면 얘기해 줄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박은주가 더 예쁜 것 같아. 은주는 그 말에 울컥했다. 눈물이 날 뻔했다. 소연이 은주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왜 울어? 아니야, 안 울어. 할머니 기뻐서 그래.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을 꿨다. 바다가 보이는 꿈이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은주는 그 파도를 보며 서 있었다. 옆에는 어린 은주가 서 있었다. 12살의 은주였다. 은주는 그 아이를 봤다. 아이도 은주를 봤다. 두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함께 바다로 걸어갔다. 아침이 왔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은주는 눈을 떴다. 새로운 하루였다. 은주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시원했다. 은주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백발, 늙은 손. 하지만 눈빛은 밝았다. 은주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다. 좋은 아침, 박은주.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 평범한 하루였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그게 기적이었다.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기적이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매일 조용히, 천천히. 은주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다. 그냥 살았다. 박은주로. 온전히.